여러분 안녕하세요. 9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위해서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나면 그 도구가 정확하게 잘 잴 수 있는 도구인지 신뢰도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정한 종속 변수를 딱 맞게 바로 올바르게 재는 도구인지 타당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1차 시의 수업 목표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두 가지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측정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잰다, 키를 잰다, 체중을 잰다. 불안 측정 도구를 가지고 불안 정도를 설문지에 답한 걸 가지고 점수를 낸다. 이게 다 잰다라는 겁니다. 그죠? 측정한다. 우리가 종속 변수의 변화를 알려고 그러면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재야 되겠죠.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RBC의 수치를 RBC가 용적당 얼마 있는지 그 RBC의 용량을 잰다. 다 재는 거예요. 재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측정에는 에러, 측정 오차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measurement error라고 그러는 것은 실제 본래 대상이 갖고 있는 실상, 리얼리티하고 우리가 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 측정 결과의 차이, 실상과 에러를 포함한 측정 결과, 이 차이의 불일치 정도를 우리가 measurement error라고 그러고 모든 측정은 인간이 하건 기계를 하건 모든 측정은 에러가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점수는 가설적인 이론 점수, 리얼리티, 실상의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어떤 형태로든지 측정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observation한 한 점수는 theory의 점수와 에러의 점수를 합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측정할 때 생길 수 있는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계통적 오차와 무작위 오차가 있습니다. 계통적 오차라 함은 이게 실제예요. truth. 이게 실제인데 우리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재는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평균이 공히 모든 측정했는 값이 다 truth로부터 다 일정한 양만큼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온계가 1도 높게 잘못 고정돼 갖고 있는 체온계면 모든 잰 사람이 다 1도가 높게 나오겠죠. 37도는 38도, 38도는 39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바이어스 측정 오차는 시스템 에러, 체계적인 오차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측정했는 데서 요 측정했는 이 분포 곡선이 이렇게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도구 자체 체계적인 에러라기보다는 재는 사람이 뭔가 기술이 서로 다르다라든지 대상자가 또 기분이 달라서 답을 서로 다르게 했다든지 이러한 랜덤 에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점수는 실점수 플러스 오차 점수인데 그 오차 점수도 체계적으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보통은 랜덤 에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오차의 발생 요인을 보시면 계통오차, 시스테마틱 에러는 측정 속성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한 오차예요. 예를 들자면 체온계가 1도 높게 세팅이 돼 갖고 있어서 모든 측정값의 체온계가 1도 높은 거는 시스테마틱 에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리적 측정을 할 때 그 생리적 측정을 하는 기계를 연구전에 미리 면밀하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하고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에 사용하는 도구는 일반적인 도구보다 더 엄격한 단위를 사용하고 엄격하게 고장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 오차는 우연히 생기는 측정 오차예요. 기분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요. 측정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려보면 측정에 오차가 없게 하려고 하면 딱 요 중간에 요걸 딱 재야 돼요. 우리는 오차 없이 실제 리얼리티를 트루스를 재야 되는데 여기에서 몽땅 다 이렇게
다 그쪽으로 다 이제 잘못 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체온계가 이상이구나, 자가 이상이구나, 이렇게 시스테마틱한 에러고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여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랜덤 에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발생 요인에서 상황적 오염원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이 체온을 재는데 굉장히 더운 데서 쟀다, 굉장히 추운 데서 쟀다, 이런 것들은 상황적 오염원이고요. 측정 시행 절차상의 오차, 동일하지 않은 자료 수집 방법으로 굉장히 혈압을 잘 재는 연구자가 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사망의 시스 막 들어가서 혈압 재는 게 어색한 사람이 자료 수집했다. 그러면 측정 시행 절차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 표집상의 오차. 이것은 설문지를 측정 도구로 사용할 때 설문지 문항이 막 200문항, 300문항. 사람이 이렇게 체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쪽으로 가면 지쳐가지고 111122 이렇게 하면 오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문지는 50문항 이상은 개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나 이런 경우에 도구의 명확성 결여에 따른 오차. 문항의 뜻이 불분명해서 이게 확실하게 뜻을 몰라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측정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에러 베리어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도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구를 신뢰도 높고 타당 높은 도구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이제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요 딱 중앙에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 바로 그것을 측정 도구가 틀려서 이상하게 엉터리로 재지 않고 바로 내가 원하는 변수를 정확하게 재놓으면 릴라이빌리티도 높고 밸리티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중앙에 여러 번 재도 똑같은 값이 나오면 릴라이블하고 밸리드한 자료 수집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이거예요. 요걸 재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재서 잴 때마다 값은 같이 나와요. 신뢰도는 높지만 바로 트루스를 재지 않고 엉뚱한 걸 쟀으니까 이것은 밸리디티가 낮아요. 타당도는 낮고 신뢰도는 높아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재는 것도 아무 때나 가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요거 정확하게 트루스를 재지도 않아요. 밸리디티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는 바로 그것 딱 명중시키면서 여러 번 재도 그게 항상 같이 가는 게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는 측정입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앞으로 쭉 살펴볼 건데요. 이 한 표로 본다면 Testing Goodness of Measure, 측정에 있어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 표를 보고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Goodness of Data, 측정에 있어서의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측정 도구는 Reliability, 신뢰도 측정을 해야 돼요. 신뢰도 측정은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성, 그 도구를 가지고 재면 정확하게 재진다. 이게 Reliability입니다. Validity는 우리가 종속 변수로 정해놓은 바로 그것을 재야 되지 엉뚱한 것 재면 안 되겠죠. We are measuring the right thing. 바로 그거 옳은 것을 재는 것을 valid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reliability,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도구가 안정적인가 보는 거예요. stability, 도구가 안정적인가 보는 거고, 하나는 consistency, 도구가 그 안에 도구의 문항들이 모두 일관성이 있는가, consistency, 일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신뢰도 조사 방법 중에서 테스트 릴라이빌리티가 있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것은 한번 검사하고 5일 후에 또 검사했을 때 같은 특성을 재는 거니까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겠죠. 같게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parallel form reliability가 하는 것은 측정을 반하고 나머지 반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반을 봤을 때 이게 parallel form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반반은 제가 또 헷갈렸네요. split half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반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stability는 이렇고,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성이라는 것은 inter item consistency reliability도 크롬바 알파인데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스플릿 합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lidity, 도구의 타당도는 정속 변수 바로 그것, 엉뚱한 다른 거 재지 말고 바로 그것을 재느냐라는 게 validity라고 그랬죠. 그래서 validity 측정하는 측정 방법들은 logical validity, 논리적 타당도,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고자 하는 그 변수 성격의 문항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때 타당도를 맞는 방법이 face validity, 안면 타당도. 그래서 도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배열되어 있고 그 문항들을 전문가가 봐서 이 문항은 이 개념을 재는 게, 이 내용을 재는 게 맞다라고 face validity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validity, 타당도 중에서 criterion related validity가 있어요. 준거 관련 타당도. 내가 지금 재고자 하는 측정 도구 말고 크라이테리아가 되는 다른 측정이 있어요. 그 다른 측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이 값이 코릴레이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측 타당도와 concurrent,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ongruent validity, 그래가지고 construct validity. 이것은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개념,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construct라고 그럽니다. 그 construct 개념이 타당한가를 보려고 그러면 수렴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수렴 타당도와 discriminant, 변별 타당도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재고자 하는 정속 변수 바로 그것을 재는 거, 옳은 것을 재는 거,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타당도가 높은 측정 도구를 갖고 해야지 엉뚱한 걸 재는 걸 갖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당도는 낮은데 신뢰도가 높은 거에서 엉뚱한 걸 정확하게 재는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말고 바로 그것을 재는 정도가 validity니까, 그래서 측정에 있어서 validity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alidity, 타당도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타당도라 함은 측정하려는 개념의 속성을 과연 제대로, 옳게, 바로 그것, 이것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인지 검토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게를 재자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무게를 재자면 체중계, 저울 있어야 될 거고, 길이를 재자면 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 정도라는 걸 재고 싶으면 리더십에 대한 문항을 잘 배열해 놓은 설문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관찰 체크리스트가 있어갖고 관찰자가 보면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리더십의 행동이 맞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도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리더십을 잴 때는 키 잴 때 자를 가지고 재는 건 너무 당연한 측정 도구인데, 리더십을 잴 때 이 관찰 체크도가, 이 설문지가 과연 리더십이 맞는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당도 개념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RBC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혈액검사에서 원심분리해서 RBC 중량을 측정하게 되니까 이것도 생리학적 측정들은 타당도가 높은 척도라고 볼 수 있죠. 불안 측정 도구, 사회심리학적인 측정 도구로 불안 측정 도구를 했는데 이 설문지 문항이 우울인지 불안인지 스트레스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럼 그 도구는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타당도 개념을 가지고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타당도 중에서 내용 타당도, content validity, 내용 타당도, 또 다른 말로는 표면 타당도, 또 다른 말로는 안면 타당도. 여기 looks good to me, 이 설문지 괜찮아 보이네,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 개념을 잘 잴 수 있겠네, 요런 정도이기 때문에 face validity 또는 content validity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표면 타당도, face validity, content validity, sampling validity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용 타당도는 측정 내용, 주로 설문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특정 개념을 재는 설문지가 특정 내용의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의 문항들이 내용 분류표, Table of Specification, 내용 분류표에 따라서 컨텐츠는 이러이러한 건데 거기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지 해서 그 내용 분류표에 따른 문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내용 분류표를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혼자 그렇게 내용 분류표 만들어 보니까 내용 타당도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믿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하거나 설문지를 하고 나면 그 설문지를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런 설문지 문항을 이렇게 20개 만들었는데 이 설문지가 이 개념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전문가에게 전문가 패널 오브 저지 또는 엑스퍼트 전문가에게 보내서 전문가가 이 측정 도구는 매우 이 문항이 측정 개념을 재는데 매우 적절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전문가로부터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문항 1에서는 총점 4점 만점에 3.5 문항 2는 총점 4점 만점에 2.1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발리디티는 측정 점수와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또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지수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게 컨텐트 발리디티 인덱스입니다. CVI 내용 타당도 지수. 그래서 4점 만점으로 전혀 이 문항이 이 개념을 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0점 1, 2, 3, 4 있어서 이 문항은 이 개념을 재는데 매우 타당하다, 매우 적절하다 하면 4점. 이렇게 해서 그 한 4, 50명, 뭐 20명의 한 문항당 그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균 낸 것이 CVI입니다. 그래서 CVI는 그 문항에서 전문가들의 합치도가 적어도 80%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내용 타당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 중에서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측 타당도하고 동시 타당도는 앞에서 배우기를 우리가 Criterion Related Validity죠. 준거 관련 타당도. 즉 이거 지금 이 한 점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점수하고 다른 변수하고 이렇게 관계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 그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거 관련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 그러고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predictive validity죠. predictive validity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측정 도구에서 측정한 측정 결과하고 미래 앞으로 나타날 현상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예측 타당도입니다. 예측 타당도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이 도구를 만들어 놓고 예측 타당도가 높은가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전체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능 칠 때 되면 이제 전 국민들이 다 빙기도 뜨지 않고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이 수능 성적이 실제로 대학교 입학한 후에 대학교 4년간의 학업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점수인가? 그렇다면 좋겠죠. 수능 성적이 대학교 4년간의 성적을 예측할 뿐만 아니고 대학 취업 후에 취업률과 상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어요. 예측 타당도로. 그 다음에 질병, 이건 이제 4년이나 걸리는 거지만 질병 관리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가 있는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 6개월 후에 합병증 발생 정도가 지식이 적은 사람들, 지식이 적은 사람과 이 지식 점수와 합병증 발생 유무와의 관련성을 봤을 때 지식이 높은 사람이 합병증 발생이 적더라. 이런 관련성이 나오면 예측 타당도가 높은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여기 대학 입학 시험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학업 성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입학시험의 성적이 낮은 사람은 1학년 때 성적도 낮고 입학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은 1학년 때 성적도 높고 이렇게 선형의 관계로 가면 이 대학교 입학시험이라는 이 측정 도구는 상당히 예측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성적이 이렇게처럼 막 흩어져 가고 성적이 낮았던 사람은 낮은데 성적이 낮았던 사람 어디 갔나요? 성적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사람도 있고 이러면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거 관련 타당도 중에서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봐줬다면, 동시 타당도는 이 도구로 쟀을 때 현재 있는 그 변수하고 관계를 봤을 때 타당도가 높으냐, 상관관계가 높으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concurrent validity예요.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가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지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하고, 이건 이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점수는 이미 있잖아요. 그 점수하고 올해 수능 점수하고 두 개를 개인 간의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수능 성적이 높은 애가 고교 내신 성적도 높고 수능 성적이 낮은 애는 고교 내신 성적도 낮다. 그렇게 선상의 관계를 보여주면 올해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공부한 것을 잘 반영하는 수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직무 만족도를 측정해 봐서 그 간호사의 근무 성적하고 코릴레이션을 한번 봐줍니다. 직무 만족한 아이들이 근무 성적이 높고 직무가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이 근무 성적이 낮다. 이러면 이 직무가 만족한 직무 만족도 측정 도구가 동시 타당도가 있구나, 중거 관련 타당도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측 타당도하고 동시 타당도는 중거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Criterion Related Validity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나요? 무슨 IQ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IQ 테스트하고 동시 타당도로 다른 종류의 IQ 테스트를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테스트가 있다면 지금 새로 만드는 테스트를 요 공신력 있는 거하고 코릴레이션이 높은지 알아보면 요것도 괜찮네, 요건 문항수도 적은 건데 이렇게 원래 있던 공신력 있는 도구하고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써도 좋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동시 타당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중에서 구성 타당도 construct validity가 있다고 그랬죠. 이 추상적인 이론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construct validity, 구성 타당도. construct validity는 척도가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구성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척도를 만들 때 서브 카테고리로 그 이론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구분을 해놨는데 이 도구도 그 구분이 잘 돼갖고 있어가지고 구분된 그 구성 개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는데요. 수렴 타당도, convergent validity는 어떤 거냐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을 경우에 측정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설문지법과 그 다음에 관찰하는 법으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불안을 재는 도구를 주고 값을 이렇게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불안한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서 점수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의 자가보고 점수도 높고 관찰자의 불안 점수도 높고 두 개가 코릴레이션이 높다면 이 도구는 구성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판별 타당도는 뭐냐면 만약에 개념이 다른 거라고 그러면 개념의 성격이 다르다면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경우 측정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것이 판별 타당도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주 그냥 조금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불안 개념하고 무력감 개념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비슷하지만 불안하고 무력감은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동일한 자가보고 측정 설문지를 둘 다 동일한 설문지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해도 이 두 개의 값은 어때요?
상관관계가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명확하게 같은 설문지고 똑같은 형태하고 수문문항으로 하고 해도 명확하게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이 두 개념은 다름이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는 우리가 원하는 종속 변수 바로 그것 엉뚱한 거 말고 바로 그것을 재는 거라고 그랬고요. 신뢰도는 여러 번 쟀는데도 안정적으로 그 값이 같은 값이 나오고, 도구가 고장나지 않아서 누가 재도 그 값이 계속 나오고, 이런 측정에 따른 오차가 없는 도구가 신뢰도가 높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측정을 반복 시행했을 때나 또는 한 도구 안에 균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신뢰도 측정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정에는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있고요. 안정성은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같은 결과를 얻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검사, 재검사.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똑같은 대상자한테 오늘 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재요. 그러면 그 특성이 막 변화하는 이런 속성이 아닌 경우는 어때야 되겠어요? 두 점수 값이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겠죠. 같은 대상자한테 같은 변수를 잰 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1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검사 재검사법으로 신뢰도 측정을 할 때 문제는 대상자가 첫 번째 내용을 기억해서 두 번째 때 내가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실제보다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재검사법을 신뢰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분이나 정서나 불안이나 지식이나 이렇게 수시로 변화하는 측정 도구는 곤란해요. 근데 성격 측정 도구, 이거 성격은 잘 변하는 게 아니니까 성격 측정 도구를 만들었을 때 일주일 후에 지금 재고 일주일 후에 재서 그 사람마다의 성격 점수가 유사하게 나오면 그것은 신뢰도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시로 변하는 특성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문지를 가지고 신뢰도 조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설문지가 너무 길거나 지루하면 하다가 아이 귀찮아 하고 1111, 3333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에서 동등성, 안정성 부분에서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등성이라는 것은 한 설문지 안에 같은 내용을 균등하게 잘 이렇게 조직해서 만들어 놨느냐, 이게 동등성이에요. 동등성은 동일한 도구의 두 가지 버전, Parallel Form Reliability는 동일한 도구의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타임 1에 재는데 동일한 도구의 두 가지 버전이니까, 예를 들자면 불안을 재는데 요거는 사지선다형, 요거는 같은 변수를 OX형, 요렇게 버전만 다르게 하고 내용은 같이 해서 요 두 개를 제가 같은 대상자한테 측정해서 두 점수 간의 코릴레이션이 높아야지 동등한 도구겠죠.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같은 문항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게 1, 2, 3 사지선닥은 OX억은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같은 개념을 재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패러렐 폼, 평형 양식을, 비슷한 양식을 평행에 두고 해본다고 해서 패러렐 폼 릴라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등성은 특히 관찰법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자의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찰법 같은 연구 자료 수집 방법을 쓸 때는 측정 도구에서 이 관찰법이 관찰하고 측정하는 이 관찰 체크리스트, 이것이 점수가 그 두 명의 관찰자 간에 동일하게 나오냐,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사건을 측정하는 두 관찰자를 비교하는 것을 관찰자 간 신뢰도라고 합니다. Inter-rater reliability. 관찰자 간 신뢰도. 그것은
여기 대상자 한 사람한테 불안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자가 두 사람이 observer 1과 observer 2가 이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여기 관찰 체크리스트는 동일한 양식을 쓰고 있어요. 두 사람은 독립적으로 한 대상자의 행위를 관찰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체크한 것이 몇 프로 이상 동일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80% 이상이지만 연구를 위해서는 관찰자 간 신뢰도가 90% 이상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고 연습할 때 연습해갖고 체크해보니 거의 90% 이상 일치하더라. 그래야지 이 두 관찰자가 연구를 위해서 관찰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구의 동질성, homogeneity, 연구도구의 동질성 부분. 동질성은 내적 일관성, internal consistency. 설문지가 20문항이면 20문항 안에서 동질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internal consistency예요. 한 척도 내에서 각 문항 간 평균의 상관계수에 각 문항하고 평균 간 1문항의 점수하고 20개의 답한 평균 점수하고 이 두 점수가 상관관계가 있는가 라는 거에 기초를 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같은 성격으로 동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동질성을 볼 때 과거에는 반분법, 스프리트 합 테크닉이라고 해서 한 척도를 가지고 한번 검사한 후에 아이템이 6개 있으면 아이템 1, 3, 4를 하나로 묶고 아이템 2, 4, 6을 2, 4, 6, 2, 5, 6이네요. 2, 5, 6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값이 상관계수가 얼마냐? 0.87 높네요. 0.87 이렇게 나오면 요거 두 도구는 반으로 묶어 봤을 때 두 도구의 값이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구의 동질성 보는 검사 중에서 KR20, 쿠드 리차드슨 20이라는 그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2분 문항일 때, 그러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OX나 Yes, No나 정답과 오답이나 이렇게 할 때 그 지식을 측정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도구의 신뢰도 검증할 때 KR20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연구를 읽어보면 설문지들은 대부분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여기 나오는 크롬바 알파라는 본 도구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0.87이었다 이렇게 적어 놓는 논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설문지형 도구의 신뢰도 측정 방법은 크롬바 알파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크롬바 알파 방법은 각 하나하나 여기 문항이 2, 4, 6, 7 이 설문지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갖고 있어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 문항과 이 7문항의 합한 평균값이 있습니다. 그 1번 문항과 합한 평균값과의 상관관계는 0.83 2번 문항과 합한 평균값과의 상관관계는 0.87 이렇게 쭉쭉쭉 가니까 7번 문항은 이 전체 문항의 평균하고 이 도구의 문항의 평균값이 상관계수가 0.79가 나왔고 여기 0.76 4번 문항은 0.76이네요.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6번 문항으로서 이 6번 문항의 평균과 전체 이걸 다 합한 문항의 평균값하고는 0.90 상관관계가 있고 4번 문항은 0.76으로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항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 다 합하면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전체 다 합하면 크롬바 알파가 총 얼마다 라고 값이 나옵니다. 근데 0.8387 이 정도 같으면 잘 나오겠네요. 이 정도 같으면 크롬바 알파가 0.82 정도는 나오겠어요. 그러면 0.82면 acceptable 0.7 이상 되게 이제 조금 엄격하게 하면 0.8 이상이면 이 도구가 그 문항이 다른 성격이 아니고 같은 성격을 재는 문항 20개,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도구가
동등성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구는 신뢰도가 높아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값이 크롬바 알파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 간 내적 일관성과 동질성을 측정하는 신뢰도 방법이고요. 크롬바 알파는 그 전에 도구 2분 검사 재검사법이나 2분법이나 이런 것은 일단 신뢰도를 검증해서 신뢰도가 높은 도구라야지만 다음 자료 수집 때 쓸 수 있었어요. 이중으로 해야 됐죠. 그런데 크롬바 알파라는 방법이, 통계적인 방법이 나오고는 그냥 측정 도구를 정하고 나면 바로 자료 수집을 해요. 했는데 다시 이제 다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에 크롬바 알파를 돌려보니 이게 0.7이야 0.69야 그러면 어느 문항하고 이 전체 평균하고 안 맞는지 아이템 하나당 코릴레이션 숫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0.3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0.3짜리를 아예 빼버리고 통계를 다시 돌리면 0.3을 빼고 이 도구의 신뢰도를 계산하면 그게 0.8 이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는 자료 수집에서 0.3짜리 도구는 그대로 통계에서 싹 빼버려요. 그리고 새로 통계를 돌리면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롬바 알파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의 신뢰도 측정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도구가 효율성이 있는가, 어떤 대상자들한테 도구를 줘서 잘 자료 수집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사실 문항수가 좀 적어야 되겠죠. 문항수가 너무 많으면 요즘 대상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도구가 민감성이 있느냐, sensitivity. 도구를 잘 만들어야지 민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키를 잴 때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는 게 민감하겠어요? 밀리미터로 하는 게 민감하겠어요? 밀리미터가 더 민감하죠. 작은 차이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민감성 있는 도구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측정의 객관성, objectivity. 다 객관성 있게는 하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대상자로부터 주관적인 자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최종 아웃컴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측정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 한 개만 갖고 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뭐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을 때 우리 체내에서 많이 분비되는 세룸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나는 스트레스의 객관적 측정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 가능하면 이건 이제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렵다거나 그러면 그 측정 도구는 정확하게 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어느 정도 10분 이내, 20분 이내 할 수 있는 도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 도구를 설문지로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reactivity, 반동성이에요. 반동성. 그 도구가 social desirability, 사회적 소망 반응, 사회적 소망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대학생에게 이게 뭐예요? 치팅,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지를 주면 그 설문지를 받아서 교수가 본다고 생각하면 다 치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난 치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 것은 사회적 소망 반응을 담고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소망 반응을 빼고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측정 도구가 레스폰스 바이어스가 생기게, 응답 편의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문 도구가 300문항, 150문항 이러고 들어가면 레스폰스 바이어스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뒤쪽 가면 너무 하기 싫어, 힘들어서 1112 그냥 이렇게 일단 반은 빼버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동성, 레스폰스 바이어스 같은 걸 줄이려고 그러면 요새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돼. 설문지 하고 나면 커피 쿠폰 10,000원짜리 주겠다. 끝내고 완성이 되면 이러면 이제 쿠폰 받으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 도구가 간결해야지 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고 복잡하면 에러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수업 중 생각 과제로는
여러분들 연구의 종속 변수를 하나 선택하세요. 연구 문제 어느 거든지 좋습니다. 그 중에 최종으로 여러분이 재야 되는 종속 변수를 한 개 선택하시고요. 그 종속 변수는 일단 사회심리적 척도로서 설문지를 구할 수 있는 종속 변수를 하나 선택하세요. 한 다음에 그 여러분이 정한 종속 변수를 잴 수 있는 설문지 한 개를 찾으세요. 문헌도 찾고 학위 논문도 열어보고 해서 설문지를 한 개 찾으세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붙이고, 그러면 이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앞에 배운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타당도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연구 제목, 연구 문제를 한 개 여기 적으시고요. 요것의 종속 변수는 뭐다? 최종 종속 변수는 뭐다? 하고 요것을 잴 수 있는 설문지를 내가 찾아보니 이런 게 있더라 라고 붙이시고요. 이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방법은 난 뭘로 하면 측정해 보겠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에 요런 방법이 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시작해서 우리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측정의 기본 4가지 수준의 변수, 노미널 스케일, 오디널 스케일, 인터벌 스케일, 레이셔 스케일, 어떤 종류의 변수가 거기 속한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측정 도구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종속 변수를 바로 딱 맞추어서 재는 발리디티가 높은 도구냐, 또는 그 측정 도구가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재는 릴라이어빌리티가 있는 측정 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문제의 종속 변수를 정하고 측정 도구로 설문지를 하나 구하고 그 설문지를 가지고 신뢰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타당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